부분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신조 2.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며 그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고맙게 여긴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에 있기를 원하며 그곳에 이르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61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울함이 그들의 인생을 괴롭힌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일이 없길 바란다. 하지만 누구나 꿈이 흔들리거나 결국 파멸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다음 줄입니다. 모든 실패 뒤에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연구원들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에서 건강관리 사업에 소비하는 1달러 중에서 약 20%, 20센트는 정신건강과 약물에 의존한 치료에 쓰인다. 다음 줄입니다. 예방의학 프로그램에서 비용 효율이 높은 분야 중 하나가 정신건강 분야다. 다시 말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 신체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어, 실제로 우울증이잖아요. 그죠? 우울증이 인간을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그리고 현대인들 사이에서 우울증이 가장 큰 정신질환으로 불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저 그 약물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는 회복 불능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63페이지 밑에서 위로 일곱 번째 줄입니다. 내가 신조위를 들고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은 늘 우리 꿈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해진다. 우리는 우울증에 대처하기 위해 파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삶은 스스로를 다시 끌어올릴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우리 꿈이 죽고 우울한 상태가 시작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실패와 우울한 상태를 반복하는 반응을 보인다. 처음에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려 한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다른 이들을 탓한다. 나아가 반드시 그것을 피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뭐냐면 외면하거나 다른 이를 탓하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택을 하는데 우울증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는지 보겠습니다. 66페이지 세 번째 단락이 두 번째 줄입니다. 우울증은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멈추기 전에는 취할 수 없다. 그 사투를 끝내는 시작은 먼저 자기 자신과 회복으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고통받고 있음을 조금씩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탓할 사람 찾기 선택 부분에 67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비난하는 것은 종종 가족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한다.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것은 곧 물리적 폭력으로 확대된다. 실제로 가정 내 폭력이 이 나라에서 주요한 건강 위기를 야기한다. 탓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탓을 하다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 부모님이나 가족 또는 친구, 그래서 이제 사람도 잃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을 책망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또 때로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남을 비난한다. 남을 탓하는 행동은 위험하고 끝나지 않은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폭력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확대된다. 버튼 힐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좋은 이유와 좋게 들리는 이유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우리 꿈이 죽고 우울한 상태가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비난하기를 멈추고
우리를 혼란에서 건져 올릴 좋은 이유를 찾기 시작할 때다. 또 그때가 우리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할 좋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때다. 우울증에서 이제 도망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도망을 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알코올, 약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2페이지 마지막 줄에 술에 취한 것은 단순히 자발적인 광기다. 73페이지 두 번째 줄 술에 취하는 것은 일시적인 자살 행위.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처방약 역시 우울증 증상을 조절하는 데 널리 쓰였다. 평판 좋은 내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는 바리움, 자낙스, 프로작 같은 약을 불안 증세 치료에 안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처방을 내린다. 우리 이거 드럭머그에서 많이 봤던 약들입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그러나 이런 약들의 유명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 우울함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정신안정제나 기분전환제, 항우울제를 마치 초콜릿을 먹듯이 섭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타이레놀, 그 다음에 아스피린 이런 종류를 무슨 그저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있잖아요. 아스피린이나 이런 것을 복용을 할 때, 그냥 머리가 아파서 학원에 오면 머리가 아파서 먹는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심각한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실제로 목격한 내용인데 타이레놀을 천알을 한꺼번에 사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늘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러한 처방약은 특히 술 같은 다른 약물과 결합했을 때 광범위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74페이지 지난 부분입니다. 한 관찰자는 안정제가 위험한 것은 그것이 주는 마음 안정이 어떤 종류든 패키지 상품 같은 마음 안정이라는 점이다. 약을 사고 그 약으로 안정을 찾다 보면 당신은 정말 필요한 치료를 하는 대신 값싼 해결 방법에 길들여진다. 우울함에서 벗어나는 더 값이 싸면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무뎌지게 만드는 것은 팁이다. 그래서 이 팁도 역시 술 그리고 약물 그리고 TV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택 우울증 인정하기 보겠습니다. 7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들의 꿈이 끝나는 동시에 죽는가? 버트런트 러셀은 꿈을 실현할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도 꿈을 꾸는 사람들의 처절한 고뇌를 표현했는데 간결하고 무력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인생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는 무덤 같은 우울함은 우리를 무자비하고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이 우울한 감정이 그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거나 약물에 빠지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왜 TV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독거노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독거노인 분들이 TV에 심취해서 계속 그 왜 TV만 하루 종일 보면 그 이 치매 증상 있잖아요. 그게 더 빨리 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77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커다란 비극도 무시무시한 고통의 순간도 있다는 것을 안다. 슬플 때 행복한 척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울증을 부정하기 위해 그것을 가리거나 평생 도망가려 애쓰는 것은 고통만 초래할 뿐이다. 어떤 꿈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결코 꿈꿀 수 없다. 밑으로 네 번째 줄입니다. 비관주의는 인간의 잠재력을 억누르거나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다. 나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전해줄 것을 믿는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자. 다음 줄에 나는 다시 사랑하고 꿈꾸기 위해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알고 있다. 우리 꿈을 실현하지 못해도
우울증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도 항상 희망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다음 단락입니다. 우리 친구와 동료의 대다수가 그들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못 보고 그로 인해 우울했던 바로 그 이유로 제이가 내가 하는 사업에 동참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자, 그러면서 그 78페이지 일출이 채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암울한 밤 동안 마약을 탐닉하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은 얼마나 낭비인가. 나는 다음 말이 지나치게 한없이 낙천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살면서 터널 끝에는 대부분 정말로 빛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무지개는 거의 모든 폭풍우가 몰아친 후 틀림없이 나타난다. 울음은 10중 8구 웃음에 양보하게 마련이고 슬픔은 언젠가 기쁨에 항복한다. 자, 그래서 79페이지 지난 부분 한번 볼게요. 제니드 오반스가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는 힘든 시간도 있고 좋은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힘든 시간은 좋은 시간을 더 좋게 느끼게 해요. 자, 3장으로 가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신조 3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국가, 가족, 우정, 학교, 일터 같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개인과 사회를 중심으로 우리 삶을 정할 때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결정하고 그에 따라 목표를 세워야 한다. 신조3에서는 목표를 세워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어디엔가 더 나은 삶이 있고 내가 그것을 기필코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예로 들어온 사람이 그저 떠돌이 일꾼이었는데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밑으로 세 번째 줄 끝부분입니다. 그런 그저 서서히 나도 내 가족을 위해 같은 기회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가 내 사업을 하겠다고 꿈꾸기 시작한 순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을 보면서 그죠? 어,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 그죠? 그래서 지속적인 팔로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87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여러분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든 때로 혼자만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든 여러분이 세운 목표는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수도 있다. 벤 스위트랜드는 이렇게 썼다. 성공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꿈을 꾸는 것은 평범함과 실패로부터 멀어져 성취감과 충족감, 자존감을 얻어가는 평생 여행의 첫 단계다. 그리고 그 여행을 가능케 도와주는 것은 바로 컴패셔닛 캐피털리즘이다. 자본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소수의 사람을 백만장자로 만들어 주어서가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조 3의 이면의 핵심이다.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밑으로 세 번째 줄에 신조 3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어떻게? 만약 우리 꿈이 탈선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인가? 노먼 빈센트 필은 이런 말을 했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당신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만약 자신이 꿈꾼 것을 하지 못했거나 꿈꾼 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밑으로 네 번째 줄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구체적으로 산다. 자, 꿈이 있으면, 그죠? 내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꿈이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는 이 꿈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하나 해 나가겠다. 또는 그 기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에는 그죠? 기한을 두고 그 구체적인 행동을 적는 것. 그래서 그림의 떡 같은 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8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위로. 우리는 대부분 방어적으로 산다. 왜 우리는 매일 아침 목표 없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그냥 잠자리에 드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복종하기만 하는 인생은 고역에 불과하다. 우리는 부모가 요구하고 선생님이 부여하며 상사가 지시하고 가족이나 친구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그리고 교회나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그저 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 도덕성을 법이 결정하게 하고 세금 공제가 우리의 자선 기부를 제한하게 놔둔다. 인생을 찾아라. 인생을.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신조 3회 중심에 있는 단순하지만 파격적인 두 가지 질문 함께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의 삶이다. 시간이 가고 있다. 시계를 읽는 동안에도 손은 사라지고 있다. 멈추자. 종이와 펜을 꺼내 첫 장 메뉴에 쓰자.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지구에서 사는 짧은 시간 동안 신나고 만족스러우며 이익이 되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오늘과 다음 주, 다음 달 또는 다음 해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자. 정말로 바로 지금 멈추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 목표를 생각하는데 몇 분만 써보자. 이제 그것을 적어보자. 잠깐 펜이나 연필을 치워버리지 말자. 아직 좀 더 남았다. 여러분이 적은 것을 훑어보고 그 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에 동그라미를 치자.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것을 읽어보자. 그런 다음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자.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확실하지 않다면 생각해보고 정하자.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 적어도 한 걸음을 내딛기 전까지는 쉬지 말자. 내 경험으로 볼 때 단지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거의 성공하지 못한다. 반면 왜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93페이지 지난 부분입니다. 컴패셔닛 캐피털리즘이 위대한 이유는 몇몇 사람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는 모습이 되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 다음 지난 부분입니다. 컴패셔닛 캐피털리즘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되고 꿈꾸는 것을 하기 위해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어, 밑에서 10번째 줄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건대 한때 이전 세대들의 삶의 바탕이든 하나님, 국가, 가족, 친구, 교육, 그리고 일이라는 전통사회가 일반 대중의 신뢰를 잃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앓고 있는 셈입니다. 첫째, 역사를 통틀어 이 주요한 사회는 인간가치의 중요한 원천이었습니다. 그런 사회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지도를 받을 것인가? 둘째,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언제나 힘을 주고 지지해준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신조 3 이면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2페이지.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진한 부분에서 위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컴패셔닛 캐피털리즘은 사랑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다. 컴패셔닛 캐피털리스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한다. 사랑은 나머지 모든 것을 세우는 기초 가치다. 이 옛 속담을 기억하는가? 저는 기억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가난이 문으로 들어올 때 사랑은 창문 밖으로 따라가 버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